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전제로 움직여온 민주당의 기류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게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언급하기 시작했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40여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거세게 압박 작전에 나선 건지 민주당 움직임부터 신경희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목 헌법재판관에 대해 7일 이내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각각 한독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한 겁니다.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민주당은 독일의 경우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재판관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까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목 재판관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 대행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 결국은 현 행정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제2요구권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들을 실제로 통과시킬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을사팔적, 반역자 이런 표현은 기본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혈 사태까지 직접 입에 담았습니다. 헌재를 겨냥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물리적 내전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가 이번엔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다른 지도부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역사의 반역자, 일제강점기 을사오적에 빗댄 표현까지 동원됐습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위는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단 내놓으면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별, 상임위별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도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자 당내 불안감이 헌재를 향한 전방위 압박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을 논의하자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회동을 제안했는데 총리실은 민생연한에 우선 대응한 뒤 만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한꺼번에 출연했습니다. 김 씨가 내각 총탄핵과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언급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다그치자 의원들은 새겨 듣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김 씨가 누구길래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야당 의원들까지 움츠러드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앞에서 민주당의 탄핵 정국 대응이 부족하다고 다그칩니다. 최대치기가 뭔지 저쪽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결의 돼 있습니다. 그거 생각 좀 해주세요. 다 전략을 노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새겨 듣겠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한다고 뭉치는 상황이라면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면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8일에도 내각 총탄핵을 언급했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일 오후 초선 의원 44명 명의로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씨가 의원들을 불러 다그치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야권의 상황인 김어준 표 입법 독재 시나리오를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론한 건 테러 사주라고 했고 국무위원 줄타랙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테러를 사주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현역 의원 30여 명은 헌재를 향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속 각하, 신속 기각, 신속 각하, 신속 기각.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야권에 대해선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을 예고한 건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국헌 문란이란 겁니다. 김 씨에 대해선 내란 선전과 선동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기점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보수 갈등은 이재명 집권의 자양분이 된다며 여권 내부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하루 모두 3차례 만났지만 고성과 기싸움만 있었을 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규모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번 주 내내 본회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단독 처리했는데 뭘 위한 회의인지 회의적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면전에서 대통령이란 호칭도 생략한 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범죄 피고인으로 표현하며 맞섰습니다.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는데
양측이 주고받은 고성은 복도까지 전해졌습니다. 내란범을 옹호하는 데서 먼저 사과를 해. 뭐가 내란범이에요? 내란 방화범 아닙니까, 윤석열? 이 나라를 이렇게 내란. 자, 조용히 하세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민주당은 오후 운영위에서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사흘간 현안 질의를 하는 의사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오후에만 2차례 더 만나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추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 편성 10조 원 규모, 민주당은 35조 원은 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들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이딴 강공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을 거란 우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뭔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죠. 거기 보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한꺼번에 나란히 출연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민주당 전략회의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방송 출연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6명이 동시에 한 방송에 출연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야권 내 김 씨의 영향력을 보여준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방송에선 김 씨가 내각 총탄핵, 헌법재판관 탄핵 등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강경 전략을 계속해서 주문했습니다. 김 씨 스스로도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은 새겨듣겠다며 경청하는 등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김 씨가 뭐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김 씨가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잖아요. 실제로 야권에서도 김 씨의 입김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김 씨가 지난해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인 정청래 의원을 향해 조국 전 대표와 만난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언급을 하자 하루 만에 두 사람의 포옹 영상이 올라왔고요. 김 씨의 구호에 맞춰서 야당 후보자들이 큰 절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차렷, 절. 이제 그만해. 네,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는군요. 자, 김어준 씨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역시 이 상당히 극단적인 전략을 실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국무위원 전원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죠. 다만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실제 본회의 표결까지 가져갈지를 두고는 아직 당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협박용 카드로 소위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뭐 야권에 이런 공세가 있다 보니까 여당도 덩달아 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설마 했던 방법까지 구상하니까 여당도 비상 상황에서나 쓸 법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시도에 여당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거부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 하자 여당은 아예 국무회의 정족수를 바꿀 수 있다고 맞서고 있죠.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동안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속도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인용 5명, 각하 또는 기각이 3명으로 이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걸 이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헌재 내부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여당의 태도 변화도 야당의 조급함도 모두 이 헌재 교착서를 그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야 지금 모습 보면은 서로 그냥 충돌하는 열차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오늘도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날짜 세는 것도 이젠 무의미해진 듯한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107일째입니다. 이러다가 다음 달 18일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알아봤습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시고요.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일각에선 재판관의 의견이 인용 5명, 반대 3명으로 갈려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용 결정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3명이 맞서면서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 달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후 6인 체제가 되면 선고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탄핵 심판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주심을 지정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합니다. 앞서 헌재는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재판관 지위 부여는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렇게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권은 후임 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야당의 탄핵 공세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회의 정족수 개정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후임 인선 절차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퇴임 한 달 전 지명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심판과 대행 체제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소추를 공식화할 경우 후임 인선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후임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압박에 정부에선 현행 11명인 국무위원 정족수를 시행령 개정으로 낮춰 국무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행 인원수 대신 재적 국무위원의 과반이란 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법안 거부권과 함께 헌재 인선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내각 총탄핵이 거론되자 여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맞고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각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현실화하면 헌법상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처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는데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법 한계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상태고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등은 공석입니다. 남은 16명 가운데 6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법안 공포, 예산 편성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내각 총탄핵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구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노리고 국무위원들 전원을 줄탄핵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삼권 분립에 위배돼가지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여당의 주장대로 야당의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이란 목적 외에도
폭동이란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없었으니까 내란을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경고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죠. 현행법으로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궁금하고요. 문영배 권한대행이 재판관들 소집해서 그냥 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설도 나오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각자의 결론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말하길 각자 기록을 검토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필요할 때 모이는 등 치고 빠지는 식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TF는 인용, 기각, 각하 등 시나리오별 보고서를 만들어 놨을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는 헌재가 결론을 정하고 선고일 통지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선고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요. 4월 18일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할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는 날인데 이 시기를 넘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현 국면에서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는 있는 겁니까? 우선 선례가 있으니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2017년 3월 29일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의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인 1월 31일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을 냈어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역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기도 합니다. 야당은 앞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 소추까지 한 적이 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또다시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는데 결국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차기 헌재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4월 18일 이후 식물 헌재가 될지 여부는 오로지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한 명이 부족하고 여기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도 이제 후임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심리 정족수 7명 규정이 정지돼서 심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6명의 재판관만으로 선고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심각한 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도 감행하지 못할 거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게 만장일치 요구하는 게 되잖아요. 절정 정족수 3분의 2로 한 헌법 취지에 반해요. 실제로 한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에선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던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빨리 좀 종결짓는 게 필요해 보이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연속 4차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건데 과태료 처분을 해도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인 같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는데 의원 특권에 기대는 한 현실적으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이유로 앞선 3번의 재판 역시 6분, 8분 만에 파행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후 재판부로부터 추가 사유서 제출도 없다는 지적을 받은 탓인지 오늘은 사유서를 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과 재판부,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고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4월 7일에 이 대표 출석 여부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연이어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산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은 3,600채가 넘고 2,8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임시주택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가 살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마을이 무차별 공습을 당한 것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이 주저앉으며 기왓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회관을 빼고 마을의 30여 가구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구겨져 널브러진 양철 지붕만이 이곳이 집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피해 조사가 시작됐지만 주택 내부의 거는 전체 주택 전파로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치워줘야 거기 뭐 좀 하다못해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좀 갖다 놓고 임시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3,600여 채. 2,800여 명은 대피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거기 8일 있다가 어저께 마을 해관으로 왔거든요. 저 잠자리가 제일 불편하고. 경상북도는 예천 수해 때 사용했던 모듈러 주택 1,500채를 임차해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조립이 되더라도 당장 입주는 어렵습니다. 시설이 또 갖춰져야 되고 피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민들 중에서 들어갈 사람들을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울진 산불 때도 입주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재민들이 보상비로 집을 짓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번 산불은 실화에 따른 사회 재난에 해당돼 불탄 집 복구비 지원은 최대 3,6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꿈을 안고 귀농한 청년 농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송의 사과 과수원. 푸릇푸릇한 새순이 올라올 시기지만 불길이 휩쓸고 간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지 끝에 꽃눈이 검게 그을렸고 뿌리 부분도 타버려 이 농장 사과나무 4,500그루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주인은 올해 27의 최민수 씨. 농업대학을 졸업한 뒤 대농장주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청송에 내려온 지 3년째입니다. 하지만 화만은 이런 청년 농부의 꿈도 앗아갔습니다. 복구하려면 나무 심고 하려면 한 3년은 걸릴 겁니다. 많이 공허하고 이제 이걸 돌이킬 수 있냐. 최 씨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구출하다가 손과 귀에 심한 화상도 입었습니다. 차는 포터인데 뭐 사람은 다 못하니까 어른들 앞에다 모시고 자기는 뒤쪽에 탄 거야. 머리에 불이 붙고. 31살 고강한 씨가 운영하는 양봉장도 흔적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녹아내린 벌집 위로 집을 잃은 꿀벌 한 마리가 애처롭게 오갑니다. 인천에 살던 고 씨도 아버지와 함께 귀농해 5년째 양봉 일을 돕던 청년 농부였습니다. 요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요리하던 데가 망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양봉 좀 해보자 해서 내려와서 지금 이번 산불로 청년 농부들이 절망만 하는 채 떠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동해 한 영덕의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장 물고기 68만 마리가 폐사했고 어선과 수산물 가공시설 등 생계수단도 모조리 불타버렸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양식장 지붕이 앙상한 구조물만 드러낸 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수조 안에는 폐사한 강도다리가 둥둥 떠다니고 직원들은 죽은 물고기를 상자에 담아 퍼나릅니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산불로 전기가 끊기면서 바닷물이 순환되지 않은 겁니다. 산불로 정전대 비용 산소 탱크 호스까지 타면서 물고기 18만여 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상백평에 달하는 양식시설과 물고기 가격은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양식장 5곳도 불에 타 죽은 물고기는 총 68만 마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재 피해는 보험약관에 빠져 있어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나면은 피해가 나면은 보상받는 거를 10억을 들어놨어요. 산불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오징어를 가공하던 공장 3개 동도 모두 불에 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한 30억, 50억 되지 않을까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다 강하면. 산불이 휩쓸고 간 수산물 가공 공장은 모두 4곳에 피해액은 70억 원에 달합니다. 어선 16척도 불에 탔는데 이 가운데 7척은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가자미 종류와 문어를 잡은 식인데 지금 이 배도 없고 칩도 없고 어망과 어구까지도 하면 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났던 경북 산불의 실화자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성묘객이 불을 낸 지점 말고도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산불로 번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고속도로 옆 한 과수원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강풍을 탄 불씨는 주변 산으로 번져 밤새도록 활활 탑니다. 불이 시작된 과수원은 같은 날 오전 성묘객이 실수로 처음 산불을 낸 곳에서 북서쪽으로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북동쪽에 있는 안동 하회마을을 위협한 산불은 묘지가 아닌 이 과수원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을 키운 또 다른 바라지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와 농약 봉지를 태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사경은 60대 임차인이 농사용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사경에서 현장 조사 마쳤고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하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데 그 동네 안 살고요. 상황을 잘 모릅니다. 연락 받은 거 없습니다. 처음 산불이 난 묘지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쳤는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낮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곳은 최소 19곳, 전체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난주 서울대 등 빅5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와 충남대, 중앙대 의대생들도 모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 일괄 마쳤습니다. 대규모 제작 선차는 좀 나가서 좀 다행이긴 하죠. 80% 가까운 학생들이 휴학 상태였던 전남대와 조선대도 모두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학생들은 검토 후에 복학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 복학 신청을 냈다고 알고는 있어요. 오늘까지 등록 신청을 마감하는 가천대와 건국대 등도 전원 복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1학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당분간은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해 개강 첫날부터 휴강을 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업 시작이다라고 공지는 했지만 일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오늘 강의만 해도 현재 휴강을 한 상태거든요. 교육부는 오늘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 대학의 등록률뿐 아니라 수업 참여도까지 취합한 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인 3,058명으로 돌릴 것인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하며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중 중상을 입었던 20대가 결국 숨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추모 차원에서 내일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구장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창원 NC파크 3루 쪽 매점 위로 6개의 창문이 보입니다. 그중 위쪽 가운데 창문의 구조물 하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떨어진 구조물에 중상을 입었던 2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열린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여동생과 함께 3루 쪽 매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2.6m, 무게 60kg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높이는 17.5m. 구조물은 떨어질 당시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m 아래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A씨를 비롯해 총 3명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A씨의 여동생 등 나머지 2명도 골절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구조물이 어떤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 관리 부분엔 문제가 없었는지 창원시설공단과 NC구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장 긴급시설 점검을 위해 내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BO 리그 전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SSG의 3연전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보는 투자 전략인데 1조 7천억 원이 넘는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첫날 주식 시황판이 온통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코스피는 3% 빠지면서 2달 만에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대의 공매도 폭탄을 쏟아낸 영향이 컸습니다. 거래의 90%는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팔고서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판단을. 특히 투자자들이 빌려간 주식량이 많았던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1년 내에 되갚는 투자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관세 불확실성으로 우리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글로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이번 주를 지나면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심이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외국인 공매도에다 관세와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2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세청이 돌려주는 세금 환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납세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수수료 걱정 없이 5년치 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65살 박애옥 씨.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민간업체의 문자를 받았지만 수수료 부담과 개인정보 제공 문제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걸 활용하거나 해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국세청이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이런 걱정 없이 납세자가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클릭 한 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서비스는 환급금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민간 업체와는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이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환급금이 5천 원 이상 누적된 납세자 311만 명이 총 2,900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와 고령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이런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가 환급금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와 젓갈 같은 음식들,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음식을 싱겁게 먹자며 매년 3월 31일을 삼삼한 데이로 정했습니다.
삼삼하고 건강하게 먹자는 건데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걸쭉한 육수에 국수를 말고 숙주와 불린 미역, 볶은 고기를 고명으로 얹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삼삼한 데이를 맞아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내놓은 저염식 탄탄면입니다. 이 저염식 탄탄면에는 나트륨을 기존의 절반만 넣고 대신 참깨 소스와 향신료를 활용해 풍미를 더했습니다. 저염식 돈가스는 밀가루와 버터를 볶은 루를 활용해 소스 등의 나트륨을 30%가량 줄였습니다. 저염 식단을 먹어본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삼삼하게 하셨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간은 괜찮았어요. 만약에 레시피 같은 게 있으면은 따라서 할 것 같아요. 식약처는 3월 31일을 삼삼한 데이로 정하고 소금 대신 크랜베리나 강황가루 등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나 마늘 그리고 허브와 같은 천연 향신료를 사용을 하시면 풍미를 높이시면서 나트륨을 적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1.5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1.5배 이상 높게 섭취하는 것 자체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 골다공증, 위암 등 많은 질병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재작년 한 해에 발생한 진료비는 90조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북한 위협은 동맹국에 맡긴다는 국방지침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대만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윤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공미사일이 닿지 않는 고도 20km 성층권에서 작전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고고도 정찰기 U-2는 5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갈등이 깊어진 2020년부터 남중국해 출동이 잦아졌고 2022년에는 한반도 외에도 어디든 투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9쪽 분량의 국가방어 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는데 미국은 본토와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중러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대만 작전에 본격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을 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는 것이야말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리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현 국방 예산도 더욱 늘려갈 것을. 미 국방 지침에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명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렛대로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 환자 1000여 명을 총과 수류탄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군 등의 잘못을 주로 찾아내던 국가조사기관 진실화훼위가 75년이 지나서야 이 참사를 북한군에 의한 집단학살이라고 인정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듯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후문에 세워진 현충탑입니다. 한쪽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고 써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4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서울로 진입한 북한군 50여 명이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있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을 이틀에 걸쳐 학살했습니다. 부상당한 북한군을 치료할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군의 한국전쟁 범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실화훼위원회는 보도연맹이나 여순 사건 등 국군과 경찰이 저지른 사건들을 주로 부각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2022년 9월부터 서울대병원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25일 소위원회에서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른 병원에 대한 피해 유무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정의의 관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진화위는 북한 당국에 대한 사과 요구와 피해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미얀마 강진 발생 나흘째입니다. 내전 상황에서 여전히 정확한 사상자 집계도 안 되고 있고 이재민들은 생지옥으로 변한 도시에서 길거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난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지진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얀마의 손꼽히는 절경 인레 호수. 관광객이 붐비던 마을에 두세 집 건너 한 집은 완전히 물속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피해 현장은 더 참혹합니다. 강을 잇는 다리는 세동강이 났고 집들로 빼곡했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주택은 최소 1,700여 채, 사원도 670여 곳에 달합니다. Того, что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то здесь пес, какой-нибудь щенок со сломанной ногой за тобой просто пытается идти, а ты даже ничего с ним не можешь делать. 돗자리를 펴고 모여 앉은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한 채 길거리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Education, basic needs, and now we're seeing that really the importance of actually reaching out to people that have been living in the streets for the past 2 nights. 통신과 전기망이 손상돼 도시가 마비된 데다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반군을 향한 폭격까지 이어가고 있어 정확한 사상자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 여진 가능성에다 4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면서 산사태와 전염병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구조 작업도 더디기만 합니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은 지나버렸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질병 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잔해에서 60시간 넘게 갇혀있던 5살 아이를 꺼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65시간 만에 임신한 여성도 세상에 나옵니다. We identify these people. Where is the missing people? Where is the trapped people? 기적 같은 생還소식에도 현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겼고 사망자 발견이 더 많은 데다 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생존자들도 구조 인력도 40도 찜통 더위를 꼼짝 못한 채 견디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감염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질병 확산 위험까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잔 여지는 있습니다. 교주지가 파손이 많이 돼서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전기가 전혀 안 되니까 식수, 시식도 못하고 공항도 폐쇄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힘듭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1억 스위스 프랑, 1,669억 원 규모 긴급 모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치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더니 이젠 벼랑 끝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춰지면서 곳곳에서 극단적 사태를 예고하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The king is not England, and England is not the king. 17세기 중엽 영국을 피로 물들인 청교도 혁명도 왕과 의회 사이의 불신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줄탄핵, 총탄핵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김어준의 헌법재판관 탄핵 주장까지 추가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6명이 한꺼번에 김어준 씨 앞에 줄줄이 앉아 맞장구를 칩니다. 민주당의 뒷배, 상황이 누군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이 초조하게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강제법, 임기종료 헌법재판관 자동연장법 등을 내놓는 건 뭔가 자신들의 뜻대로 헌재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바꾸겠다는 구상까지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6명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너무 서두르다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 내란죄 시비가 우려된다고 했겠습니까? 여당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입니다. 정치를 해야 할 여야가 고소전을 남발하고 사법부에 기대는 모습, 딱제점입니다. 절대 반지를 뺏고자 살인까지 저지른 골룸. 하지만 벼랑 끝에서의 욕망이 모든 걸 파괴합니다. 대권을 향한 욕망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기 전에 이제 서로 그쳐야 합니다. 차분히 법적 절차에 맡겨놓고 거기에 승복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3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절대 반지의 경고였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를 텐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주변 불씨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춘천이 영하 1도, 안동 0도 보이면서 아침 공기가 차갑겠고요. 전국 내륙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청주와 대구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